자, 그러면 지금까지 근계적도를 그리는 5가지 간략하게 그리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값을 특정 지을 수가 있는 상태적으로 그리는 방법 3가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걸 이 8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근계적도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려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번에는 근계적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어느 위치에 있는 값을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근계적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용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근계적도를 그릴 때 요 k 값이 실수축에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허수축에 있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냐? 허수축에 있는 경우에는 2차 시스템 같은 경우가 우리가 미흡감세 시스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미흡감세 시스템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다룰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자, 이 4가지 지표가 있었죠. TP, TS, %OS, 그 다음에 TR. 그래서 상승 시간 아니면은 오버슈트 퍼센트 아니면은 안정되는 시간. 자, 이런 시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오버슈트가 존재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 관심 있는 요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버슈트가 우리가 얼마까지는 돼야 되는데, 오버슈트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 이때 이득을 얼마고, 그 다음에 이득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 라는 게 상당히 이제 궁금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 값 4가지 지표 같은 게 우리가 감쇄비하고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어떤 요구사항 요 4가지 지표 중에 우리가 이 시스템에 이 부분은 맞춰야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감쇄비하고 주파수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쇄비 이 정도가 되면은 감쇄비나 주파수를 이걸로 결정을 해야지. 그러면 그때 이득값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감쇄비를 결정한 다음에 감쇄비 상에서 각 지점에서의 각도의 합이 180도의 홀수배가 되는 지점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점 찾기 때문에 우리가 이득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게 되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극점이 요 위치에 있다. 우리가 근계적도를 그려봤는데 우리가 미흡감쇄 시스템에서 감쇄비를 얼마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이 지점 복소 극점에서의 지점 요 세타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168페이지하고 169페이지 부분에 우리가 감쇄비하고 진동 주파수를 다뤘을 때 이거를 복소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표현했었는데요. 자, 요 공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요 세타 값을 감쇄비에 의해서 요 극점에서의 세타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점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감쇄비를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지점은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어느 지점의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감쇄비에 해당되는 요 K 값이 근계적도에서 어디서 만나는가? 근계적도가 뭔가 이렇게 그림이 있을 텐데 요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지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요 지점에서부터 요 각도의 섬에서부터 요 값을 증가시켜 가면서 각도를 찾아가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는 것처럼 만약에 시스템이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세타 값을 어떤 값으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요 지점하고 근계적도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특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찾냐?
여기서부터는 약간 노가다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지름이 0.5인 경우,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인 경우, 반지름이 1.5인 경우, 2인 경우, 자 이렇게 증가시켜 가게 되면서 우리가 요 각도가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R값이 보니까 마이너스 0.747이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0. 반지름이 0.747이 되는 0.747이니까 이쯤은 되겠죠? 요 지점이 실제적으로 근계적도를 감쇄비가 이렇게 됐을 때 근계적도하고 만나는 지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지점에 우리가 이득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여기 있는 유한 0점의 길이하고 유한 극점의 길이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요 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 GS, HS를 이득으로 표현했을 때의 이득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 길이 이거를 우리가 다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근계적도를 제대로 그렸다고 치면은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길이로 일단 실제 자로 재가지고 또 이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우리가 요 이득값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계적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적정한 K값을 이득값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그 실습이 아니고 대면 수업 시간에는 요 근계적도를 다 풀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요 근계적도에 우리가 요구사항을 넣어가지고 그거에 맞는 지점까지 이득값까지 구하는 것을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해보게 될 거고요.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죠? 근데 이걸 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게 되면은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수업 13주차 수업 주파수 응답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잠깐 발음 한번 씌우고 오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앞에 9장을 건너뛰고 10장 정연파 도구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연파 도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루려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복소수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을 한번 잘 익히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선택하는 이제 과목들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 복소수를 벡터로 표현하는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자 라플라스 좌표계에서 이렇게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복소수의 값이 자 이렇게 s라는 값이 있을 때 이게 시그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메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시그마는 실수, 그 다음에 오메가는 허수의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자, 요 지점이 있으면은 0점에서 그 다음에 요 지점까지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복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복수수의 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 부분이 있죠. 이 좌표를 가로하고 그 다음에 복소수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S 플러스 A 또는 S 플러스 A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어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원점에서의 벡터 표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0.-a에서 s까지로 벡터를 이렇게 표현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원점에서 그 다음에 s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요 시그마에서 a가 더해진 만큼 벡터로 표현한 방법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뤄봤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각도하고 복소수를 각도하고 그 다음에 크기로 표현하는 방법을 페이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저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지점, 시그마하고 다음에 j 오메가로 표현되는 요 복소수의 표현을 m이다 이렇게 제가 편의상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m이라고 하는 벡터를 표현할 때 이 세 가지의 또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은 극좌표의 표현이라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극점 0점 선두로 표현되는 표현을 극좌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극좌표 표현 방법에서는 각도하고 그 다음에 크기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로 표현할 경우에는 극좌표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크기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여기에 요 삼각함수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요 시그마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를 제곱한 요 각도가 아니고 이 대변의 길이를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표현할 때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루트 시그마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요 세타 값을 위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위상은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게 되는데, 자,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요 밑변분의 대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에 오메가를 나눈 값이 탄젠트 세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타 값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 세타 값은 역탄젠트의 시그마 분의 오메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크기하고 위상이 구해졌게 되면은 극좌표 표현 방법은 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자, 요 m은 이렇게 크기 그 다음에 탄젠트로 표현되는 위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크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세타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 값이 1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크기는 루트 2의 45도 아니면은 루트 2의 4분의 파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각좌표 표현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각좌표 표현 방법은 뭐냐면은 요 세타 값이라는 게 결국은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값이기 때문에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이렇게 표현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건 여러분들도 좀 몇 번 봤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요 세타 같은 경우에는 사인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사인 세타는 크기 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이 부분이 사인이기 때문에 자,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사인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코사인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시그마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로 표현하게 되면은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주파수는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이 복수수의 표현 방법에서 자, m이라는 값은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을 각각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사인하고 그 다음에 j 코사인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형식으로 표현한 것도 여러분들 몇 번
뭐 이 수업 말고 다른 수업에서 또 보게 되겠죠. 공업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진동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지수 형식의 표현 방식이 있는데요. 지수 형식의 표현 방식은 우리가 오일러의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풀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일러의 정리를 보게 되면은 오일러의 정리는 사인 세타하고 제이 코사인 세타가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오일러의 정리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오일러의 정리를 통해 가지고 사인하고 제이 코사인 세타인 경우에는 지수함수의 j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이렇게 이 j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의 j 세타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소수 평면에서 이 점을 우리 어떤 지점이 있는데 이 점을 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페이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세 가지 표현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요 페이지는 제가 좀 신경 써서 만든 거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뭐 다른 수업이나 아니면 뭐 들었을 때 이 부분을 참고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제가 한참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그럼 이제 어디다 써먹냐가 관심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써먹냐면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제어 시스템이 있는데 제어 시스템의 입력을 단위 계단 입력, 그 다음에 램프 입력, 그 다음에 포물선 입력, 이 세 가지 형태로 주는 거를 살펴보게 되었죠. 자, 근데 입력이라는 게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 형태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냐? 그렇진 않죠. 자, 가장 중요한 하나를 우리가 지금까지 빼먹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원형으로 입력을 주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자, 앞에서 보시게 되면요, 요 우리가 많이 봤던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질량 스프링, 그 다음에 댐퍼 시스템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단위 계단 입력으로 줬을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민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움직임을 추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질량을 한쪽으로 미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걸 내가 진동을 주는 방법도 있겠죠. 밀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두 명이서 게임 있죠. 서로 선을 하나 두고 나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싹 선 다음에 이게 서로 이렇게 밀치는 게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당겼을 때 밀치는가 아니면 밀쳤을 때 밀쳐주든가, 그러면 서로 반발력에 의해 가지고 내 이렇게 왔다 갔다 떨어지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요 입력을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크기의 코사인 형태의 형태로 입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제어 시스템의 종류를 배웠을 때 어떤 토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회전운동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입력을 또 회전운동으로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전운동으로 입력을 주는 경우도 또 마찬가지로 입력이 정연파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자, 한쪽은 입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쪽은 이 스프링하고 댐퍼에 의해서 발생하는 댐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을 주는 경우, 그럼 피스톤 운동하고 스프링에 의해 가지고 위하고 아래하고는 지금 다른 운동 모양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한참 시간이 지나든가 아니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주파수를 서로 다르게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게 이 간격을 빼꼼하게 이게 다른 거에 따라 가지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 다른 출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입력을 줘야지만 그다음에 출력이
요 진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이거를 제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정연파, 아까 이런 진동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진동 형태는 앞뒤로 이렇게 미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회전 형태로 입력을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시스템이 동작을 하고 반응을 할까요? 자, 전달함수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입력이 정연파인 경우에는 출력도 정연파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영상을 봤을 때 보게 되면은 근데 똑같이 정연파를 주게 되는데 한쪽은 어떻게 돼요? 정연파를 줬는데 위에 있는 빨간 쪽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 같은 경우에는 입력에 회전하는 요 반복되는 주기를 주파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안정 상태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입력을 정연파로 줬을 때 출력도 정연파로 출력을 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시스템도 정연파의 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특징을 보게 되면요, 과도 상태가 아니고 안정 상태일 경우에는 요 출력 신호의 위상하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주파수 요 입력이 이렇게 정연파로 입력을 주었을 때 크기가 mi 그 다음에 위상을 파이 i 이렇게 주었을 때 출력은 요 전달함수하고 그 다음에 입력에 대한 크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상도 입력하고 전달함수에 있는 요 위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요 주파수 성분은 바뀌지가 않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입력을 어떤 주파수로 이렇게 막 주었다라고 했을 때 주파수가 안정 상태에서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뀌는 건 뭐냐? 위상하고 그 다음에 크기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시스템을 복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에서 자, 크기하고 주파수 응답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위상 주파수 응답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전달함수의 표현은 자, 입력에 대한 크기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크기를 서로 나눠준 게 이 시스템을 나타내는 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출력의 위상 그 다음에 입력의 위상을 뺀 값이 위상 주파수의 시스템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달함수를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은 출력은 각각의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크기를 서로 곱한 거, 그 다음에 입력의 위상, 그 다음에 시스템의 위상을 서로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파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이 주파수에 대해서 입력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입력을 정연파로 주었을 때 출력이 정연파의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크기하고 위상이 변화가 이렇게 곱해진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주파수 응답이 해석적 표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설명한 요 표현 방법이 이렇게 되는 공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재에서 어디죠? P151페이지죠. 152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전개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게 되면요. 자, 입력이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A 코사인하고 B 코사인 세타로 주었을 경우에는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사인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입력이 정연파인 경우 자,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게 되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가 있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AS 플러스 B 오메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라플라스 정의에서 이렇게 다뤘던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입력을 이렇게 출력을 보게 되면은 입력에다가 GS를 곱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부분 분수 분해를 통해 가지고 K1하고 K2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이제 K1하고 K1을 우리가 구해주게 되는데, 자, 정상 상태 이 출력의 정상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이 부분은 다 사라지게 되고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K1하고 K2 같은 경우를 각각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이 부분분수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출력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해당하는 G에 대한 요 G 전달함수에 대한 크기, 그 다음에 전달함수의 위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51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의 이 공식이 유도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입력이 정연파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연파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성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요 G 정연파를 입력으로 줬을 때 전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전달함수에다가 J 오메가 이 회전하는 아니면은 진동하는 주파수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이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전달함수를 우리가 정연파에 대한 시스템으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S에다가 J 오메가만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주파수 응답을 입력을 정연파로 주었을 때 우리가 분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주파수에 대해서 이 전달함수의 주파수를 정연파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이 주파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전달함수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은 보대 선도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극좌표 선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대 선도는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주파수를 입력 줬을 때 크기하고 위상만 변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주파수를 입력을 주었을 때 크기하고 위상이 바뀌게 되는데 이 크기하고 위상을 바뀌게 되는 형태를 각각의 두 개의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보대선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보대선도는 그래프를 두 개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크기에 대한 그래프, 그 다음에 하나는 위상에 대한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대선도를 보는 법하고 그리는 방법을 우리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 선도는 이 페이저의 길이와 각도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주파수가 0이었을 때, 그 다음에 주파수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것을 각각을 우리가 근계족도에서 했던 것처럼 요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요 값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벡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극좌표 선도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이라고 이 주파수 응답도 똑같이 안정도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정도 판별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우리 주파수 응답 선도에 대해서 보대 선도하고 국작표 선도를 그리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들을 이제 설계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또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업 듣냐고 수고 많았고 다음 수업 시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